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3장입니다. 왜 반가울까요? 예,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 행정론은 3장 넘어가면 간다 그 얘기 하죠. 예, 여기가 기출도 높고요. 예, 그다음에 공부할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게 관리 이론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관리 이론을 좀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행정 발달의 이론적 흐름도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이론들이 먼저 나왔나, 뭐 쉽게 말해서 폐쇄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방 이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론들,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 예,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 이런 어떤 폐쇄 이론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직환경, 예, 개방 이론들에서 이제 환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조직 이론들은 어떤 게 있는지, 특히 뭐 현대조직 이론에서는 MBO도 있고 TQM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TQM이 기출이 좀 높았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직환경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황이론, 정치경제 이론, 자원의존 이론, 조직군 생태론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문제 지문이 되게 디테일한 수준까지 툭 들어가 버립니다. 훅 들어가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공부가 조금 어때요? 많은 이론들 간의 비교도 중요하고 하나의 이론을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3회 정도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좀 봐야 되고요. 이제 특히 여기 보니까 현대조직 이론들 중에 TQM 같은 경우는 상세히 살펴봐라. 예, 문제가 이제 되게 상세한 내용까지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최근 5년간도 그렇고 한 10년을 봐도 유난히 TQM이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정답이 아니어도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가 TQM 문제가 나왔네요. 예, 좀 볼게요. 예, 총체적 품질 관리라 그러죠. 예,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예, 1번. 도입 과정에서는 최고 관리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예, 맞아요. TQM은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관리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고 관리자가 도입 과정부터 강력한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장기적인 이 일을 조금 해내고야 말겠다. 뭐 이런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들이 중요하죠. 맞았고요. 2번. 전체 구성원의 참여가 요구되는 총체적 관리 체계이다. 맞아요. TQM 말고 MBO도 구성원의 참여가 강조되고요. TQM도 구성원의 참여가 아주 중요시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TQM의 키워드가 뭐냐면 뭐 조직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CEO를 만족시키는 경영이 아니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품질 판정자는 CEO가 아니라 소비자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만족을 하려면 뭐 그 만족을 얻어내려면 전체 구성원이 진짜 조금 한마음이 돼야 되죠. 그래서 구성원의 참여가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직원의 능력 개발보다 유능한 직원의 선발이 강조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TQM에서 직원의 전문성 중요해요. 직원의 그런 차원에서 능력 개발 중요하죠. 그렇지만 TQM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선발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개발보다라는 개념을 쓸 수 없어요. 능력 개발도 중요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꾸준히 역량도 키워나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 구조는 틀린 거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선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요. 4번 볼까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판정자는 클라이언트이다. 맞죠? 제가 아까 TQM에서의 품질 판정자는 CEO를 만족시키는 경영이 아니라 소비자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요즘 뭐라고 얘기하죠? 복지 소비자, 컨슈머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예, 그래서 바로 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예, TQM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지속적 개선입니다. 지속적 개선. 그래서 이제 되게 장기적인 시각 필요하고 그만큼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오지선다형을 풀다 보면 뭐뭐보다라는 문장 구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뭐보다라는 게 맞는 문장이 있고 뭐뭐보다라는 표현을 써서 틀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셔야 돼요. 예, 그 훈련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무엇이냐? 예, 이 챕터는 관리 이론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박스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요? 읽어볼게요. 조직과 과업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조직이 서비스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과업 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획득하게 되는지를 살펴본 이론이다. 자원을 둘러싼 조직의 형태를 힘의 논리에 따라 설명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이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현실을 살펴봄에 있어 큰 함의를 갖는다. 이것의 이론은 뭐냐? 정답은 정치경제 이론입니다. 정치경제 이론을 다른 말로 학자에 따라선 자원의존이라고도 불러요. 자원의존 이론. 그러면서 정치경제 이론에서 중요시하는 자원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정치적 자원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이에요. 그리고 이 정치경제 이론은 하나의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 바로 과업 환경, 조직을 둘러싼 과업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고, 이 과업 환경으로부터, 조직을 둘러싼 이 환경으로부터 뭐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생존 유무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바로 그 자원을 정치적, 경제적 자원으로 봐서 정치경제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치적 자원은 어떤 합법성이나 뭐 어떤 그 정치적 합법성, 세력 이런 것들이고, 경제적인 건 말 그대로 이제 물적 자원들의 확보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예,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특히 과업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 문장 그대로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조직이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어디서부터 얻는다고요? 과업 환경과의 관계에서. 과업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한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살펴봤다. 특히 자원을 둘러싼 조직의 형태를 힘의 논리에 따라 설명한다. 뭐 정치적인 자원, 합법성의 확보 이런 것들이 힘의 논리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이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것. 그렇죠. 얼마나 과업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얻어내느냐에 따라 조직의 생존 여부가 달렸다라는 얘기는 사회복지 조직이 어때요?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치경제 이론 5번이다. 그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경제 이론이 시험 문제에 기출된 바 있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정치경제 이론은 다른 말로 자원의존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자원을 어디서부터 얻는다고 봤다?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 바로 조직을 둘러싼 과업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어때요?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서비스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어디서부터 얻어요? 과업 환경으로부터 얻어내서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정치경제 이론을 박스 안에 넣고 그리고 어때요? 답을 찾았잖아요. 여기 나머지 목표관리 이론, MBO, 학습조직 이론, 상황 이론, 과학적 관리 이론도 다 이런 형식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리 이론 송을 할 때 키워드로 외워보자, 시작해보자 라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키워드를 갖고 있어야 나올 때 답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워낙 이론이 많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예, 초반인데 문제 욕심이 많은 게 그대로 느껴지죠. 볼까요?
각 조직이론의 핵심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각 조직이론의 나 종합 문제예요. 예, 문제는 하나인데요. 여기에 여러 이론 듬뿍 집어넣었어요. 그거예요. 볼까요? 관리이론, 상황이론, 체계이론, 제도이론, 목표관리이론, MBO라 그러죠. 자원의존이론 방금 했네요. 무슨 이론? 정치경제이론. 예,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옳은 것 찾으래요. 상황이론. 조직이 상황에 따라서는 직권적 구성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상황이론은요. 뭐 직권적이면 나쁜 조직, 뭐 분권적이면 좋은 조직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론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다르다.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은 그때그때 다른 거지. 그때그때 다르다니까 상황이론이죠. 그때그때 다르다. 보편적으로 최고의 조직이론 같은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분권적 구성이 더 좋은 조직에게 효율적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직권적인 구성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론.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는 직권적 구성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건 맞는 문장이죠. 상황이론은 다른 말로 개연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그 조직이 상황을 읽고 선택한 어때요? 기술이 개연성이 있으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정해진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직권적인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다 다르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분권적인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다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정답으로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제부터는 뭘 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아세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볼게요. 체계이론. 조직의 생존을 위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강조한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체계이론은 제가 관리이론 나무에서도 폐쇄이론에도 개방이론에도 안 넣고 가운데 넣어드렸잖아요. 뭐예요? 체계이론은 뭐 환경을 읽는 게 중요하고 분석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체계이론은 말 그대로 개방체계, 폐쇄체계라는 개념들을 가져왔고 그것들에 대한 설명,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지 체계이론 자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읽어야 되는 개방이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체계이론은 말 그대로 개방체계, 폐쇄체계의 개념을 제시했고 그거예요. 그래서 관리이론 나무에서도 위치를 가운데 넣어드렸던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막 분석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죠. 디귿. 3번. 제도이론. 조직의 역할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다. 아니죠. 얼핏 공부 안 하면 제도이론이니까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는 거라는 거겠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제도이론은 바로 제도가 요구하는 바를 잘 알고 순응하는 조직일수록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순응하는 조직일수록 살아남는다는 게 제도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제도가 요구하는 규범을 누가 잘 알고 그것대로 잘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도를 만드는 것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고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4번 목표관리이론. 조직의 목표 설정, 기획, 실행을 철저히 분리하는 관리체계이다 했는데요. 분리가 아니죠. 목표관리 이론은 총체적 관리예요. 총체적 관리. 예, 그래서 바로 목표를 기준으로 매니지먼트 바이 구체적 목표, 오브젝티브에 의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구체적 목표에 의한 총체적 관리. 분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리를 강조했다고요? 총체적 관리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원의존 이론 혹은 정치경제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조직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을 지역사회라는 과업 환경으로부터 얻어내는 능력이 조직이 살 길이라 그랬잖아요. 앞서서 설명했죠. 몇 번이에요? 2번인가에서 얘기했잖아요. 조직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지역사회라는 과업 환경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얻어내는 거죠. 정치적 정당성, 그 다음에
경제적, 물적 자원을 얻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얻어야 서비스를 한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지선다형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게 내가 그 이론을 아는 것 같아도 그 이론에 필요한 어떤 단어들이 뜬 것 같아도 문맥이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건 연습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더구나 이렇게 이론이 많은 데에서 종합 문제를 풀려면 결국 우리는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만 풀어야 되나요? 1분이 문제 푸는데 다 쓰이지 않아요. 답안지 옮기는 것까지 포함된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훈련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요 4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예.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회복지 시설평가 제도는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평가 제도 할 때 질적 재고, 전국 어디에 내가 살건 간에 같은 유형의 시설이라면 그 정도 수준은 똑같이 서비스 받아야 된다. 질적 재고라 그랬잖아요. 맞는 거죠. 질의 확보.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을 유지 향상하기 위해 위험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예,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그러는데요.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조직은 이제 그 현대 조직은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워낙 이게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위험 관리가 그러니까 사후의 대처만의 차원이 아니라 사전 예방까지.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될 만한 요소를 먼저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 또 그다음에 리스크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매뉴얼인가,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체적 품질 관리 제도가 필수적이다 그랬는데요. 필수적이다 해서 틀렸습니다. 필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총체적 품질 관리가 바로 뭐죠? TQM이잖아요. Total Quality Management인데요. 이 제도가 어느 조직이나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에 4번. 서비스 제공의 개별성으로 인해 서비스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요. 특히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원료가 사람이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하죠. 우리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의 객관적 평가는 우리가 중요시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요소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클라이언트가 이용 과정에서 느낀 만족도는 서비스 질의 판단 기준이 된다.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느낀 만족도, 이런 것들 우리가 중요시하죠.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면 클라이언트 만족도 평가도 하고 과정 평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느꼈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평가 장치들을 끊임없이 마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들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그러니까 TQM이 되게 사회복지 조직하고 조금 잘 맞는 관리 이론이기도 하지만 모든 저기에 이것이 도입이 필수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틀렸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6번 한번 풀어보죠. 조금 간단한 문제예요. 관료제 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관료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 넣었어요. 관료제가 정답은 이건 아니건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잘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론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 1번 수평적 구조화 이거죠.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관료제 하면은 우리가 뭐 노래로도 외울 때 위계 전문화 규칙 준수 그랬잖아요. 관료제는 위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제일 위,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수직적 구조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평적 구조화라는 건 뭐 확실히 틀린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이제 관료제는 나머지 맞는 거를 좀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요. 합법성, 합리성 그러는데 관료제 모델을 다른 말로 제가 기본 이론서 할 때 합리합법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강조와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준수 이런 것들, 규칙 준수 이런 것들에서 합법성 뭐 이런 것들 사전에 뭐 명시하고 규칙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료제의 뭐 효율에 대한 강조, 그다음에 능력, 기술적 자격의 인정, 그래서 능력에 의한 승진 해갖고 좀 비인격성 뭐 해갖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관료제 하면은 분업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죠. 뭐 A1이 있고 A2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업을 하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료제의 기본적인 특성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7번 볼게요. 제도 이론에 대한 건데요. 제도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예, 제도 이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도 이론은 제도를 만드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제도를 잘 알고, 예,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한 손에 확 잡히는 건 아니지만 비가시적인 제도, 법이 어떻게 바뀌지, 뭐 우리 조직과 관련된 뭐 규칙이 뭐가 어떻게 바뀌었어, 뭐 이런 걸 잘 알고 그것들을 어때요? 잘 따르고 순응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도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찾으래요. 1번 변이 선택 보존을 통한 조직 변동. 아유, 이건 아니죠. 변이 선택 뭐 이거 나오면 뭐예요? 조직군 생태 이론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조직군 생태론 해갖고요. 그 환경과 관련된 이론 중에 가장 환경 결정론적 입장, 환경이 적합한 조직을 선택한다. 조직은 피동적으로 선택되어진다를 강조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 강제 모방, 규범을 통한 제도적 동영화. 맞죠? 제도적 동영화가 제도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 동영화라는 것이 강제적 요소, 모방적 요소, 규범적 요소 있었죠. 이거 좀 알고 가야 돼요. 이거 아주 작은 단위로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는 뭐죠? 얼마나 관련 법이나 규칙을 잘 알고 따라가느냐 이거고요. 모방은 맨땅에 헤딩하지 말고 가장 성공적인 조직을 가서 모방 배워라. 예, 그리고 우리 조직에 맞게 혁신해라 해갖고 벤치마킹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규범은 뭐죠? 전문가들 사이에 전문적 규범을 따라라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제도적 동영화 과정을 제도 이론에서는 되게 중요시하고, 그 얘기는 결국 얼마나 이런 제도적 요소를 잘 알고 따르느냐, 이게 생존력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은 제도적 동영화이고, 이 제도적 동영화의 대표적인 3요소가 강제, 모방, 규범이기 때문에 뭐 요게 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획득. 이거는 뭐죠? 정치경제 이론이죠. 정치경제 이론, 앞서서 다른 말로 뭐죠? 자원의존 이론이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환경결정론적 시각, 이거는 조직군 생태론이 가장 뭐 환경결정론적 시각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환경결정론적 시각에서는 조직이 능동적으로 뭐 노력하고 이거보다 어때요? 환경이 가장 그 환경에 적합한 조직을 선택하고 조직은 피동적으로 선택되어진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조직을 구성하는 하위체계의 기능 분석. 뭐 조직군 생태 이론에서는, 아니 제도 이론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하위체계의 기능 분석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체계 이론이죠. 예, 관리란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하위체계들을 잘 알고 이것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위체계의 기능 분석, 뭐 여기에 관련돼서는 바로 체계 이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그 제도 이론에 대한 단독 문제 같지만, 제도 이론에 대한 개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가 다른 이론 뭘 말하는지 이게 학습이 좀 되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촉수 넘겨서 9번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치경제 이론 같은 말로 뭐라 그랬죠? 자원의존 이론이라 그랬고요. 예. 여기서 옳지 않은 것 1번 조직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맞죠? 정치경제 이론은 외부 환경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특히 어떤 외부 환경을 강조했죠? 과업 환경을 아주 중요시했죠. 예, 그래서 과업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맞았고요. 두 번째, 자원의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권력의 역학관계에 주목한다. 그럼요. 예, 그래서 특히 정치적 자원에서의 어떤 합법성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 권력의 역학관계 이런 것과 되게 관계가 깊죠. 예, 그래서 자원의 유무에 따라
권력의 역학관계에 주목한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경제 이론은 다른 말로 자원의존 이론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3번 외부 환경에 의존하게 되는 사회복지 조직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경제 이론은 사회복지 조직이 딱 이 이론대로 관리 운영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이론은 이제 사회복지 조직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과업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과업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복지 조직도 그 처해 있는 현실을 설명해 준다. 그 사회복지 조직의 현실에 대한 함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모두 고려한다. 뭐 자원의존 이론에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죠. 같은 이론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번 조직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니에요. 정치경제 이론은 이런 비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치경제 이론에서는 말 그대로 조직이 과업 환경을 잃고 과업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성, 조직의 능동성을 강화했다, 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과업으로부터 자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능동적이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5번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의 이론을 안다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기본서 강의보다는 요약 중심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삼장의 관리 이론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관리 이론을 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것들을 빨리 알아차리시고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보강학습을 해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능동적 대처를 얘기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경제 이론에서는. 자, 이번에는 10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봤더니 학습조직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학습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학습조직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무엇보다도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조직의 생존에서 아주 중요한 건 조직의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잘 반응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힘을 배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직원 역량 강화하자. 임파워먼트, 직원의 임파워먼트, 인적 자원의 임파워먼트를 대단히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조직과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맞았죠? 지금 다 뭐 설명했잖아요. 인력의 임파워먼트, 인력의 역량 강화. 자,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 및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대응을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의 고객들은 뭘 원할지 사전에 이제 학습을 하고 적극적인 그런 걸 통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맞았고요. 3번 발견된 문제점에 한정된 효율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이건 틀렸죠. 이미 제가 앞서서 한 이야기들을 잘 들으셨다면 뭐죠? 학습조직 이론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한정된 학습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된 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도 늘 학습을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학습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학습이라 그러냐면 단선적 학습이라 그러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선적.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니어도 평소에 꾸준히 직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거 복선적 학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중요시합니다. 예, 그래서 단선적인 거, 그러니까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만 하는 단선적 학습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결함이나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선적 학습만이 아니라 복선적 학습을 같이 한다. 예, 그래서 직원의 역량 강화가 곧
조직의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적, 복선적 학습을 모두 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요. 4번 학습의 체질화를 위한 조직 문화 형성이 요구된다. 그럼요. 학습의 체질화, 그러니까 직원 모두가 이제 그 지적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근데 이제 이 학습 이론이 갖는 단점이라면 조직이 생산을 해내고 하면서도 동시에 학습 역량을 강화하려면 조직 자체에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준비 기간이나 꾸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자체에 좀 뭐랄까 재정 자원에 조금 여유가 좀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조직이라면 이런 걸 좀 하고 싶어도 실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학습의 체질화, 이런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영세한 조직에서는 이 관리 이론을 쓰려고 해도 좀 쉽지 않은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단선적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예, 단선적 학습과 복선적 모두 하는데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을 해서 한다면 이런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건 맞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조직 이론도 같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리 이론 외울 때 직원 역량 강화하자 학습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같이 해서 최소한의 그 뭐라 그러나 키워드라도 조금 갖고 계셔야 이 많은 이론들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번 보겠습니다. 조직군 생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한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조직군 생태 이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한 여러 이론들 중에 여기서는 조직군 생태론을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1번.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맞아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도 특히 이제 뭐 적자 생존의 원리, 그러니까 살아남을 조직들은 살아남고 환경이 그 다음에 이제 도태되는 거는 이제 환경이 도태되게 한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바로 가장 그 환경 결정론적 입장이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상황이론이라는 것도 환경 결정론적 요소가 있죠. 근데 조직군 생태론도 환경 결정론적 입장이 아주 강한 거죠. 왜냐하면 조직이 노력하고 이런 부분보다 환경을 읽고 조직이 노력해서 적응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조직군 생태론은 아주 환경 결정론적 입장이에요. 환경이 이 환경에 맞는 조직은 살리고 아닌 건 도태되게 둔다라는 아주 환경 결정론. 그러니까 조직을 대단히 피동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 바로 적자 생존의 원리 영향을 받은 아주 환경 결정론적 시각이 강한 거다. 맞았고요. 2번, 조직을 환경적 상황에 적합한 구조를 설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틀린 거죠. 왜냐하면 조직이 환경을 읽고 조직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결정론, 조직을 바로 어떻게 본 거예요? 아주 피동적으로 본 거예요. 적응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동적으로 본 거예요. 조직은 환경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피동적 존재로 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직을 환경적 상황에 적합한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조직을 아주 피동적으로 봤다니까요. 적극적으로 조직이 환경 읽고 적응하고 이런 걸로 보지 않았다고요.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3번. 환경의 선택 과정은 변이 선택 보존의 과정을 거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조직군 생태론의 이 그 선택 과정에 대한 뭐 기본 설명이고 또 같이 암기해야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뭐 맞고요. 4번. 조직군의 밀집도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어떤 조직은 도태되어 사라진다. 당연하죠. 경쟁이 치열하면 환경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태가 되면 도태되는 조직이 있다라는 거죠. 적자 생존 얘기했고요. 5번. 조직은 자체적인 관성으로 인해 변하기가 쉽지 않다. 예, 이 이론은 이 관성이라는 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것이 좋건 나쁘건 그 어떤 것들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관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들은 모두 고유한 어떤 자체적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빠르게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체적 관성으로 인해서 잘 안 변하더라. 그래서 환경이 바로 결정하고 조직은 피동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직군 생태론을 설명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건 2번이죠. 왜냐하면 2번은 조직군 생태론의 환경 결정론적 시각, 그 다음에 조직은 피동적으로 선택되어진다라는 거하고 상반되는 설명이기 때문이지요.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1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환경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이제 여러 이론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보통 조직환경 이론에 속한 거는 상황이론, 정치경제 이론, 제도 이론, 그 다음에 조직군 생태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옳지 않은 거를 찾아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인간관계 이론과 달리 조직과 환경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했다는 특징이 있다. 맞죠? 왜냐하면 인간관계 이론은 우리가 관리이론 나무, 노래로도 배우고 했는데, 인간관계론은 뭐예요? 관리이론 나무에서 폐쇄 이론에 속했죠. 예, 폐쇄 이론에 인간관계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론과 달리, 그쵸? 조직환경이라는 이론은 당연히 개방 이론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론이잖아요. 조직환경 이론은 우리 관리이론 나무 배웠던 거 좀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속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론과 달리, 그러니까 폐쇄 이론과는 달리 조직과 환경, 개방 이론이다. 그래서 조직과 환경과의 밀접한 영향성을 고려했다는 특징이 있다. 맞죠? 조직과 환경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봤다라는 게 개방 이론에 속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예, 맞았고요. 두 번째. 상황이론. 상황이론 조직환경이론에 속한 이론이죠.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성공적인 유일한 조직화 방법은 없다. 맞죠? 예. 상황이론 뭐예요?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유일한, 보편적, 가장 좋은 조직화 방법, 그런 거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3번, 자원의존 이론. 자원의존 이론이 정치경제 이론하고 같은 말이라고 얘기 많이 했죠. 정치경제 이론이고, 자, 조직환경 이론에 상황 이론도 속하지만 자원의존 이론도 속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봐야죠. 자원의존 이론은 조직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킨다. 아이고, 틀렸죠. 틀린 건 3번이죠.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치경제 이론, 자원의존 이론은 조직이 어디로부터? 과업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업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얻는다는 거지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입장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3번인 거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4번. 제도 이론은 환경 중에서도 법적, 제도적 차원의 환경에 초점을 뒀다. 맞죠? 그래서 제가 제도 이론을 설명할 때에는 정치경제 이론하고는 달리 좀 비가시적인 요소, 정치경제 이론이 자원의존 이론으로서 뭐 경제적인 자원, 뭐 물적 자원 이런 걸 본다면 제도 이론은 좀 비가시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비가시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게 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 그러니까 그러한 법적인 규칙, 규율이 요구하는 바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 순응하느냐, 이게 조직의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제도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군 생태론. 그러니까 제도 이론도 지금 조직환경 이론에 속했고요. 조직군 생태론도 여기에 속하죠. 조직군이 환경에 의해 피동적으로 선택된다. 예, 맞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바로 전문제에서 조직군 생태 이론은 가장 환경 결정론이적이다 그랬죠. 가장 환경 결정론적 입장이다. 그래서 누구를? 바로 환경이 조직을 선택하고 조직은 선택되어지는 거니까 피동적으로 선택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바로 조직이 환경에 의해 피동적으로 선택되어진다는 거니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문제가 아주 심플하게 처음부터 딱 맞았으면 여러분은 관리이론 중에서도 조직환경이론에 속한 이론들, 바로 상황이론, 자원의존이론, 제도이론, 조직군 생태론에 대해서 잘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이 문제가 내가 어렵다 한다면 내가 그 관리이론 중에서도 특히 조직환경이론에 속한 세부 이론들 간의 구분, 내용적 포인트가 아직 안 잡혀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통해서 발견을 하셨으면 하는 거죠. 이번엔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개방체계적 관점의 이론으로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관리이론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리이론에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개방이론, 폐쇄이론 구분할 수 있는가, 묶어낼 수 있는가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엔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이건 여전히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니까 넣어드린 거죠. 그래서 개방체계적 관점의 이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봤더니 한 3개 정도가 나와 있죠. 선택지마다. 근데 다 개방이론, 그러니까 이 개방이론하고 폐쇄이론이 있는데 다 개방이론. 관리이론 나무에서 우리가 관리이론 나무 배울 때 뭐 했어요? 폐쇄이론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개방이론이 나왔어요 하고 여기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게 구분되나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방이론만 모아보면 상황이론, 개방이론 맞죠? 자원의존이론, 정치경제이론 맞았죠? 제도이론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어디가 틀렸나 보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니즘은 폐쇄이론이죠. 정치경제이론은 맞고요. 조직군 생태론 맞고요.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거고요. 인간관계론, 폐쇄이론이죠. 과학적 관리론, 폐쇄이론이죠. 자원의존이론, 개방이론이고요. 인간관계이론, 폐쇄이론이죠. 상황이론, 개방, 조직군 개방. 관료제이론, 폐쇄이론이죠. 과학적 관리론, 폐쇄이론이죠. 제도이론, 개방이죠. 예. 요거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관리이론 핵심 강의도 그렇고 기본 강의도 그렇고 교통 정리부터 합시다 해갖고 관리이론 나무를 먼저 제시했잖아요. 바로 이 나무를 잘 정리했으면 이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 근데 그냥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많아 이론 엄청 많아 이렇게만 했으면 이런 분류하라는 문제가 잘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공부는 내용이 많을수록 교통정리 먼저입니다. 내용이 많을수록 예, 그게 좀 되셔야 돼요. 예. 자,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폐쇄이론, 개방이론의 차이는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 거 개방이론이고요. 우리 조직 안에서만 어떻게 관리할 것일까 고민을 하면서 환경의 영향력을 무시한 것들은 폐쇄이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쪽수 넘기셔서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모아라 그랬어요. 일단 과학적 관리론은 폐쇄이론에 속하고요. 우리가 테일러라는 엔지니어가 만든 이론이고 과학적 관리론은 우리가 테일러니즘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워낙 유명한 이론입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며 성과에 따른 보상, 그 다음에 차별적 성과금 제도를 도입한다. 맞았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인간이 개인적인 동기가 강하며 이 개인적 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제적 보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과에 따른 보상, 차별적 성과금 제도 이러면 인간은 일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니은, 기획과 실행의 분리를 전제로 관리자와 노동자의 역할을 구분했다. 맞았죠. 예, 그래서 기획은 관리자의 몫이요, 화이트 칼라, 실행은 노동자의 몫이다, 블랙 칼라. 이거를 딱 나눈 거고 이걸 전제했고 그것이 이제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테일러리즘에서 기획과 실행을 분리를 전제한 건 어떤 면에서는 좀 순진한 생각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과 실행은 분리가 되고 또 그들 간의 갈등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웬걸요. 뭐 노사관계 같은 갈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그 테일러니즘이 아닌 그 다음 이론들에서는 이게 갈등이라는 건 대단히 조직 안에서 기본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래서 테일러니즘의 특징이
이론이 기획과 실행의 분리를 전제로 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리자 역할, 노동자 역할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 갈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장 되게 중요해요. 기획과 실행의 분리를 전제로 했다.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기획은 관리자의 몫이다, 화이트 칼라의 몫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대단히 엘리트주의적 이론이다. 테일러니즘 자체가 이런 식의 이제 비평도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디귿, Y이론에 기반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꾀한다. 아니죠. 과학적 관리론은 대표적인 X이론에 기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 구성원이 갖는 개인적 동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진 않죠.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의 어떤 개인적 동기를 강조했어요. 어떤 거죠? 인간은 돈 주면 일한다. 경제적인 보상 제일 중요시한다. 라고 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역, 니은이 옳은 것으로서의 답인 거죠. 예,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니즘, 그 다음에 뭐 베버의 관료제 이론 이런 것들은 되게 그 문제에서 단독 문제로도 잘 빠지지만 여러 문제의 그 오지선다행 선택지 지문에 툭툭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기본적인 이론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걸 좀 보시고요. 쪽수를 확 좀 넘겨보겠습니다. 21번으로 좀 넘어와서요. MBO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MBO, 목표관리 이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MBO가 뭐예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구체적 목표에 바이니까 의한 총체적 관리 뭐 이건 얘기해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에 의해서 이것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대먹이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는 경영 이론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BO는 여러분들이 뭐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래커가 만든 이론이기도 하죠. 볼게요. 1번.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총체적 관리 체계이다. 맞았죠? 여기 뭐 총체적 관리라고도 얘기했고요. 되게 효율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수량화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그럼요. 예. 그래서 목표에 의한 관리, 그 다음에 이것들을 수량화, 양적 계수화 이런 거에서 평가를 대단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구체적 목표라는 거에 있어서 장점도 있고, 근데 너무나 그 양적인 계수화된 목표를 중요시하다 보니 기준 행동, 나 그거 거기까지 다 했어. 1, 4분기 목표치 달성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너무나 평가 중심의 기준 행동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도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수량화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는 맞는 문장인데 기준 행동 문제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3번,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한다. 맞아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바로 명확한 목표.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한다라는 건 그걸 피드백하는 거예요. 1, 4분기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데 정말 달성했어? 2, 4분기 어떻게 했는데 달성했어?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피드백과 보상이 따른다. 아까 피드백도 얘기했고 보상 또 따르는 거죠. 5번, 목표 설정은 상위 관리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죠. 이게 MBO가 경영 철학으로 뭐 좀 박수받는 이유는 바로 상위 관리자의 주관이 아니라 직원의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이게 틀린 거죠. 직원 참여를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MBO는 목표, 평가, 직원 참여. 예, 그래서 이제 목표를 위에서 딱 내려주듯이 아무개시 뭐 몇 분기까지 뭐 얼만큼 해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이제 자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도록. 그래서 이제 관리의 전체 영역에 직원이 다 이제 개개인이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들어오도록 하는 직원 참여를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경영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예. 제 기억에는 초창기에는 현대 경영 이론 중에 TQM보다 MBO가 답인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최근에는 MBO보다는 TQM이 훨씬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도 좀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MBO를 공부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TQM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자, 이번에는 그런 의미에서 TQM에 관련된 문제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인 서브콜. 서브콜은요, TQM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요.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 예, 그래서 바로, 서브콜은 TQM의, 철학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의 질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서브콜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서브콜은요, 각 요소가 우리가 암기할 때 어떻게 했죠? 신, 즉, 확, 공, 가 해서 5가지죠. 예, 그래서 그 신즉확공가 이것들, 그래서 신뢰성, 즉응성, 확신성, 공감, 확공가에서 공감성, 그 다음에 가시성,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이 서브콜을 구성하는 신즉확공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즉응성, 공감성, 신뢰성, 확신성, 가시성. 그쵸?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의 내용이 이 개념어하고 맞지 않는 걸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라고요. 자, 볼게요. 즉응성.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시기에 즉시 제공되어야 된다. 맞아요. 예, 즉응성. 맞았고요. 그 다음에 공감성,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별화된 이해와 관심. 예, 그래서 공감성은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해라, 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서비스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어 클라이언트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럼요. 계약에 따라 제공될 때 신뢰가 올라가겠죠. 확신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뚜렷한 성과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성이 바로 옳지 않은 것의 답입니다. 확신성은요, 어떤 거냐면 서비스에 대한 직원의 전문성과 관련돼요. 그래서 바로 풍부한 지식, 그 다음에 친절을 바탕으로 예, 클라이언트에게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그래서 전문적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바로 전문적 지식 같은 거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틀린 건 4번인 거고요.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답은 4번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가시성.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는 클라이언트가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청결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가시성에는 보여지는 청결함, 용모 단정,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실제 서브콜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여러 관리 이론이 이 챕터에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TQM이라는 이론, 또 그 안에서도 TQM과 관련된 하나의 그 관련 개념어, 서브콜,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그 5가지 요소가 이렇게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알고 준비하자, 이런 의도가 좀 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TQM은 되게 자세한 영역까지 문제로 나왔다라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런 걸 좀 감을 잡으시길 바래요. 이번에는 25번 문제, 504쪽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직 이론에서 이것도 종합 문제이네요. 제시된 핵심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핵심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군 생태 이론, 예, 변이, 선택, 보존의 과정. 예, 우리가 조직군 생태 이론에서는 변이, 선택, 보존 과정. 예, 이거는 우리가 키워드로 외워보자. 거기서도 설명이 됐었고요. 예,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관리론, MBO죠. 예, 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하면서 요 바로 전에 그러한 총체적 관리다 그랬죠. 맞았죠? 평가를 강조하고 이런 거고요. 정치경제 이론에서 제도 동영화 과정이 했는데요. 정치경제 이론하고 제도 동영화는 아니죠. 제도 동영화는 제도 이론에서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도 이론에서 중요시하는 제도 동영화 과정에 어떤 게 있었어요?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이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관련된 뭐 법이나 규범을 잘 알고 있는가, 강제적, 모방, 최고의 사례를 찾아서 잘 배우는 능력, 규범, 전문적인 어떤 지식들을 잘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제도 동영화 과정의 요소들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 이론의 키워드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경제 이론으로 엮어놨으니 틀린 거죠. 정치경제 이론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을 과업 환경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무슨 이론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했죠. 4번 과학적 관리론, 차별적 성과급. 방금 좀 앞에서 설명했는데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니즘이라 그랬고요. 테일러는 인간의 노동 동기는 개별적으로 나오고 개별적인 노동 동기의 핵심이 바로 뭐다? 경제적 보상이다. 차별적 성과금 제도 뭐 이런 얘기했고요. 학습 조직 이론, 예, 앞서서 학습 조직 단독 문제에서 학습 조직 이론은 결국은 직원의 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 역량 강화라는 게 두 가지 차원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단선적 학습뿐만 아니라 복선적인 학습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죠. 결국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어느 용어 개념이 어느 이론에 속한 건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복합적인 개념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 봤고요. 이번에는 26번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관리 이론 나무에서 인간관계 이론은 어디에 속했어요? 폐쇄 이론에 속해 있었죠. 예, 여기 폐쇄 이론에 속했던 이론이에요. 자, 한번 좀 볼까요? 인간관계 이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1번, 조직 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맞았죠? 조직 안에서 인간관계도 어디에 영향을 미치더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을 위해서는 뭐도 중요하다? 인간관계. 예, 그래서 비공식적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맞았죠. 예, 그래서 인간관계 이론은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다. 제가 기본서 설명할 때 이거 정말 많이 강조했죠. 우리가 왠지 인간관계로는 막 그 합리성 이런 게 아니고 비합리성도 갖는 게 인간이야. 인간의 심리사회적 감정도 중요해. 이러니까 생산성하고는 관계없는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잖아요. 결국 모든 관리 이론의 관심은 생산성 향상에 인간관계도 영향을 미치나, 이게 목적인 거예요. 뭐에? 생산성 향상에.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럼요. 인간관계론 안에서도 이제 자율성, 책임성 강조되어 있고요. 4번,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수를 고려했대. 이거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이론은 폐쇄 이론에 속해요. 폐쇄 이론이 뭐예요? 환경 변수를 읽지 못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노래에서 고전 이론하고 인간관계론 둘 다 맹점이 있었지. 그게 뭘까? 그건 바로 환경 요인 무시한 점, 그래서 등장했지 개방 이론 그랬잖아요. 근데 환경 변수를 고려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얘는 지금 환경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무슨 이론이에요? 폐쇄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인 거죠. 5번, 조직 내 비공식적 집단에 관심을 두었다. 맞죠? 바로 인간관계에서 이거 메이오의 호성공장 실험 보면은 비공식적 집단의 그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뽑아내고 너희 둘이 친한 사람들로 데리고 와봐 해갖고 한 조를 짜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조하고 생산성의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알게 됐죠. 예, 그래서 인간관계 이론은 한마디로 생산성 향상의 심리사회적 요인, 인간의 심리사회적 요인도 작동하더라. 비공식적 집단 중요하더라. 이것들을 발견한 거죠. 예. 이 관리 이론은 결국은 문제 풀려면 이론 간의 차이점, 이론 간의 그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 있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건이에요. 그게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05쪽으로 가셔서 29번 마지막 문제죠.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조직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종합 문제예요. 상황이
이론, 목표 관리 이론, 벤치마킹, 에코오러시.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관리 이론성에 기타 이론 넣어드린 거 있죠. 거기에 벤치마킹, 에코오러시, 임시 조직, 유연 조직, 에코오러시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 재고 사례, 자기 혁신 벤치마킹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걸 좀 고르래요. 예, 골라 볼게요. 상황이론. 몇 가지 상황을 유형화하여 상황별 조직 구조를 제시했다. 아니죠. 유형화 안 했다니까요. 상황이론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 보편적 조직 이론 없다. 유형화 같은 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환경을 읽어내고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형화했다는 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목표관리론. MBO죠. 조직이 달성해야 될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맞죠? MBO는 단기 목표에 강한 거고요. TQM은 상대적으로 좀 장기적인 목표를 잡습니다. 예, 그리고 되게 MBO에서 중요한 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관리 운영의 핵심 키워드예요. 뭐 틀린 단어가 없잖아요. 디귿, 벤치마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른 조직의 성공 사례를 단순 모방하여 반영한다. 자, 모방은 맞죠. 최고 사례를 찾는 거 맞죠. 근데 단순 모방이어서 틀린 거죠. 벤치마킹은 단순 모방이 아니라 가서 배워왔으면 최고 사례를 찾아서 우리에 맞게끔 다시 이노베이션, 자기 혁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 모방에서는 생존력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리얼, 에코오러시. 주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도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진 구조다. 맞죠? 예, 그래서 에코오러시는 이제 그 엘빈 토플러, 뭐 지금은 이제 그 사망을 했지만 뭐 제3의 물결이니 뭐 해갖고 되게 유명한 미래학자였어요. 예,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미래에 어떤 조직이 그 생존력이 있겠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빠른 세계의 변화에서 미래의 생존력을 가질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고도로 수평적인 조직. 그러니까 관료제 같이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이고, 이 에코오러시가 바로 임시조직, 유연조직, 유연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빠른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구조, 그러니까 고도의 수평적인 분화가 이루어진 조직이 미래에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고도의 수평적인 유연 조직을 바로 뭐라 그래요? 유연한 조직을 에크호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2번 되겠습니다. 자, 요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가 상황이론, 목표관리론까지는 알겠는데 벤치마킹, 에코오러시까지 나오니 좀 화가 나,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화내지 마시고 실제 문제 지문에 이런 이런 조직 용어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되죠. 최소한의 관련 연관 키워드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시험을 준비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